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시험 함께 공부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이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시험은요, 총 4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은 이제 보험 이론 및 윤리 해가지고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인 부분과 기초 이론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10문제, 배점은 3점씩 3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편은 이제 보험 법규라고 해서 뭐 보험에 대한 모집 질서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 보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는 10문제, 배점은 3점씩 3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1편하고 2편은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편이 생명보험. 문제는 똑같이 10문제지만 배점이 4점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맞으시면 40점이니까 1, 2, 3편을 합치면 100점이죠. 그래서 요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을 만약에 득점을 하시게 되면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고요. 4편이 제3보험이에요. 그래서 제3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10문제, 배점은 4점으로 돼 있어서 1편, 2편, 그리고 이제 4편을 만약에 공부를 하셔서 합쳐서 100점인데 60점을 넘게 득점을 하시게 되면 제3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시는 그런 자격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한꺼번에 1, 2, 3, 4편 전부 다 시험을 보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1, 2, 3편 또는 뭐 1, 2, 4편만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각각의 편별로 어떻게 학습을 해서 어떻게 득점을 할 건지 전략을 세우셔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1편 우리 보험 이론 및 윤리의 첫 번째 시간은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정의인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 서로 돕는 정신이죠. 비슷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난 사람에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 제도다. 뭐 개념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인생의 주기를 거치면서 필요한 자금을 생명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개인이 경제활동 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보면 위에 쪽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거냐면 위험에 대한 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밑에 쪽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저축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런 성격이 생명보험이다 정도이고요. 이 생명보험을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표현한 분이 누구냐면 독일의 학자 마네스입니다. 요 마네스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해서 뭐 마네스다. 뒤에 보시겠지만 뒤에 여러 학자들이 나와요. 뭐 파스칼도 나오고 헨리도 나오고 톤티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책에서 한번 본 사람들 쭉 나열해 놓고 1위는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네스라고 하는 이름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은 이제 생명보험의 역사인데요. 생명보험은 이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보험의 역사예요. 뒤에 가면 우리나라의 보험의 역사가 또 별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 별표는 제가 이제 임의대로 친 것은 아니고요. 출제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어렵다, 쉽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험에 많이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1개부터 3개까지 제가 별표를 붙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표가 지금 많은 것은 적어도 직전 얼마 동안은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봐주셔야 되는데 고대에는 우리 이제 BC 3세기경에 에라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 제정시대에 콜레기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고대 시대에는 이제 샤머니즘 같은 종교들이 많이 발달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라노이 같은 경우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종교적인 공제단체다. 그래서 종교적인 단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콜레기아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는 아니에요. 다만 상호 부조를 하는 조합의 형태로 운영을 해서 각자 회비를 부담하게 되고 그 회비를 가지고 이런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회원들 중에 사망하시는 분의 장례비를 보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 나오는 유형은 두 개를 바꾸어서 문제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 중심으로 에라노이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공제단체다. 요거를 매칭을 해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앞뒤를 바꿨을 때 곤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BC 3세기 에라노이는 종교적 공제단체 그리고 로마 시대 간혹가다 요 시대도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 시대의 콜레기아는 상호 부조조합이다.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중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의 길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동업자 간의 상호 부조조합이다라고 돼 있는데 시작은 이제 해상 무역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요즘처럼 뭐 항공이라든지 육로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해상 무역을 많이 했을 텐데 이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뭐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나 짐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당시에는 해상무역이 발달됐기 때문에 해적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돈을 좀 모으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배나 짐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자라고 해서 만든 동업자 간 상호 부조조합이고요. 나중에 영국의 우회조합이나 독일의 구제금고 등의 형태로 발전되는 중세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동업자 간 부조조합, 독일의 길드다 정도 용어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세기 말에 프랑스 루이 14세 때 우리 연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져요.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톤틴 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을 만드는데 톤티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국고에 유효자금이 있으면 나라에 꾸어주는 거예요. 나라에. 그러면 나라에서 그거를 그냥 갚는 게 아니라 연금의 형태로 갚겠다. 그 연금은 종신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 만든 거죠. 그래서 일단 톤틴 연금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개념 설명해 놓고 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톤틴 연금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얘는 어디에 빌려주냐면 국가에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기업에 빌려준다거나 종교단체에 빌려준다거나 이런 지문들은 틀린 지문이고요. 연금은 종신 형태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종신연금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계속 줘야 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생존을 할지 사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빌린 돈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자율도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인 생명보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근대적 생명보험 발달에 기여한 제도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톤틴 연금 개념 정리하시고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분들인데 이렇게 근대적인 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률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 확률을 개발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의 생존율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근거 자료들을 이제 제공을 했고요. 영국의 천문학자인 헨리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사망표라는 걸 작성했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건지 얼마나 빨리 죽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들을 만들어낸 그런 학자분들이에요. 시험에는 어떻게 많이 나올 거냐면 섞어서 나오겠죠. 예를 들면 사망표를 만든 사람이 파스칼이라거나 아니면 생명표를 만든 사람이 헨리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줄임말 많이 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 오늘 생파가 뭐의 줄임말일까요? 생일 파티를 줄여서 생파라는 용어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생파를 왜 얘기했냐면 생존율은 누가 만들었다? 파스칼이 만들었다. 그래서 생파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헨리하고 사망표는 매칭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대로 넘어가 볼게요. 근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세계 최초로 근대적인 보험회사 형태를 띈 그 회사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국에서 연도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1762년도에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 체계를 만든
그 회사 이름은 에퀴타블 생명보험회사라는 요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1870년에 관련된 법도 제정되었다. 여러분이 요 에퀴타블 회사라고 하는 회사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 영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게 최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뭐 많이 나오냐면 밑에 보면 미국의 펜실베니아 생명보험회사가 미국의 가장 근대적인 형태의 최초의 보험회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생명보험회사가 세계 최초의 근대적 체계를 갖춘 회사다. 틀린 거예요. 영국의 에퀴타블사가 훨씬 더 먼저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뭐 프랑스의 뭐 제국보험회사라든지 독일의 고다 생명보험이라든지 일본의 쿄사이 교화쿠 메이사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름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세계 최초는 어디다? 영국의 에퀴터블이다. 요거는 꼭 잊지 마시고 미국하고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역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호 부조 제도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삼한시대의 개, 이 개는 요즘도 하고 있는 우리 개 모임의 원조가 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이런 형태의 제도고, 신라시대에는 이제 불교가 발달했기 때문에 불교 사원의 공동 재산을 운영하기 위한 보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것도 시험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와요.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바꾸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여름에 날씨 더우면 우리 보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삼한시대의 삼계탕. 그래서 개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많이 먹진 않지만 우리 보신탕. 그래서 신라시대에는 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구별해 주시고, 밑에 보면 이제 근대적 생명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본 생명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1921년도에 국내 최초로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그 이듬해 조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라고 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요건 여러분이 개념 정도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는 맞는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국내 최초는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다. 그럼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죠.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60년대 이후로 많이 나오는데요. 60년대에는 생명보험이 조금 전쟁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저축기관으로 생보사가 지정이 되고요. 이 당시에는 개인들은 전쟁 끝나고 나서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 보험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간혹 시험에 1960년대에 국민저축기관으로 진행됐고 개인보험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개인보험이 아니고 단체보험이 성장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1970년대 들어서 개인보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1977년을 보험의 해로 저희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근대화가 되는 그런 이제 기반을 닦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는 보험의 해로 지정된 건 1980년대다. 또는 1970년대에 고도 성장을 지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연대를 바꾸어서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연대와 그때 일어났던 일,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80년대는 저희가 뭐 아시안 게임도 하고 올림픽도 하고 고도 성장의 시대였고요. 9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 IMF 사태, 우리 금융위기가 닥쳤죠. 금융위기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험시장을 개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금융 자율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금융기관들끼리 경쟁하던 것이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게 되는, 그래서 경쟁체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언제다? 1990년대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우리 제도를 가지고 우리끼리 잘 경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도에 IMF 사태라는 게 터지면서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됐죠. 구제 금융을 받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금융기관을 구조 조정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은행들이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있었었고요. 또 하나가 우리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보험시장의 개방과 자율화는 언제? IMF 이후에 1990년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스토리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80년대에 개방됐다. 이런 식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고도 성장이 지속되면서 경쟁 체제로 전환됐다. 틀린 거예요. 연도별 주요 사항들 정리하시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설계사, 대리점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보험 계약을 권유하고 체결했다면 다양한 그래서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라는 것이 처음 도입됐고요. 그래서 이 방카슈랑스는 뱅크,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슈어런스, 보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섞인 거죠. 그래서 은행 창구, 지금은 뭐 당연히 은행에서 보험을 팔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가 도입이 됐고요. 은행뿐만이 아니고 뭐 증권회사에서도 이제 보험을 팔고 있고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 대면으로 만나는 거 이외에 전화로 우리 보험을 판매한다든지 텔레마케팅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최근엔 좀 더 활성화가 됐지만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판매 채널이 다양해진 건 2000년대고 2010년 이후에는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사가 출범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에는 온라인 전문 보험 슈퍼마켓, 그래서 보험을 한 군데 모아서 판매하는 보험 다모아라고 하는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2017년 12월에는 우리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해서 내 보험을 한꺼번에 조회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이트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요 2000년대 관련된 내용들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주로 이제 맞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보험 다모아나 내 보험 찾아줌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2015년에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내 보험 찾아줌이 개설되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정리하시고 특히나 여기 삼계탕, 보신탕 이 부분하고 6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요 각각의 시대별 주요 특징들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의 기능으로 넘어가면요. 생명보험은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3층 보장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이라는 게 이제 1층에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최저 수준의 국민 생활을 보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두 번째로 2층 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최저 수준을 넘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퇴직 후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퇴직연금제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층은 본인이 원하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보장할 수 있는 3층 보장은 개인 보장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만 기억하시고 사회, 기업, 개인의 3층이고 사회보장은 최저 수준이다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이 있는데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보험은 뭐냐면 다 같이 돈을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험료를 줄 때 약간의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내는 거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래서 어쨌든 소득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돈은 똑같이 내는 거죠. 근데 받는 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받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보험과 다르게 사회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우리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사회보장제도의 첫 번째는 사회보험이에요. 얘는 보험이니까 어떤 거냐면 똑같이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는 건데 민영보험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내가 약정한 만큼 보장을 받는 반면에 사회보험에는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일부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요. 그런데 받은 혜택은 동일하다면 많이 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냈지만 똑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많이 소득이 높으신 분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소득이 낮은 분에게 재배분하는, 재분배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이런 보험들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보험, 그 안에 우리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포함이 돼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의료보험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은 보험료를 많이 내요.
그런데 병원비에 대해서는 똑같은 보장을 받는 그런 제도고요. 국민연금, 이건 공적 연금이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특수한 직업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연금, 선생님연금, 군인연금 다 이제 마찬가지 개념인데, 요 국민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 국민연금을 받는데, 연금을 받을 때는 많이 낸 사람은 조금만 더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내가 낸 것보다는 많이 받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요거는 이제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산재보험은 뭐냐면 우리가 산업재해 대비해서 보험료를 받아서 산업재해가 일어난 분들에게 도와주는 이런 이제 보험제도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내서 예를 들면 예상치 않았던 실직을 하시는 분에게 실업수당을 준다거나 아니면 직업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밑에 보면 공공부조라고 있어요. 공공부조와 보험의 차이는 뭐냐면, 보험은 돈을 내고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다면 부조는 내가 내는 돈은 없는 거예요. 다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최저생활보장 및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내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고요. 섞어놓고 골라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여러분이 구별해 주시고, 밑에 있는 사회 서비스는 복지 차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끝에 다 복지자가 붙어 있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사회보험은 대부분의 가입 형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죠. 가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강제보험이고요. 민영보험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임의가입이고요. 급여는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죠. 건강보험 내가 많이 내지만 만약에 어떤 질병 치료를 받았을 때 몇 %는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는다 정해져 있고요. 국민연금 소득 분위 나눠서 소득 분위에 따라서 지급액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내가 가입한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죠.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보장 수준은 사회보험이다 보니까 최저 생계 또는 최저 의료 보장을 하는 반면에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부담에 따라서 비례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운영 주체는 사회보험은 누구예요? 정부가 운영하고요.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민간 보험회사가 자유 경쟁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운영 방법을 정부가 결정한 반면에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민간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운영 취지가 뭐냐면 사회보험은 사회적 형평성, 그래서 아까 제가 소득 재분배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형평성이 목적이라면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별 적정성, 개인이 요구하는 거에 적합한 수준의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고, 의견 합치,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많이 냈는데 똑같은 걸 받으면 불만이 생길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불일치. 그렇지만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낸 만큼 받은 거니까 이거는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겠죠. 둘 중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가 우월하다 가릴 수 없고요. 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서로 간에 보완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사회보험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보장을 받은 다음에 본인이 추가로 더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민영보험을 통해서 채워갈 수 있는 것이고, 사회보험이 있기 때문에 민영보험의 그 부담을 내가 줄일 수 있는 것이니까 상호 보완 그 관계이면서 또 하나는 경쟁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비교하는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용 크게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주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당사자 간의 의견 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여겨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보험의 기능,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같은 데 투자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이겠죠. 요거는 여러분 그냥 개념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생명보험 자산은요, 첫 번째, 우리 오랜 기간 동안 내시고 운영하시잖아요. 주로 장기 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해지한다. 언제든지 해지 환급금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죠. 내가 사고가 난다. 보험금을 지급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을 신, 맡길 탁. 믿고 맡기는 신탁 재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수 계약자의 소액 자금을 가지고 실제로 산업에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줄여주죠. 특히나 뭐 우리 여러 가지 보험이 있겠지만 이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셨다. 생명보험이 없다면 그 나머지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공공적인 성격, 사회보험을 보완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이런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 요거는 뭐 개념만 보시고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난이도는 쉽게 나와요.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인데요. 여기 위에 세 가지는, 요 세 가지는 생명보험 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운용 원칙이에요. 모든 자산은 첫째, 안정성이 있어야 되죠. 안정성이라는 건 뭐예요? 원금이 손실이 난다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니까 장래 보험금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유동성은 뭐예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자산의 일부를 예금, 단기 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해야 된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은 최근에는 유동성은 생명보험의 자산 운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유동성은 중요한 고려 요소는 아니다. 중요한 고려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동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익성. 안전한 것도 좋고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도 좋지만 일정한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적용 이율 이상의 수익률로 운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고객한테 약속한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익이 나야, 그래야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성. 이 앞에 세 가지는 일반적인 투자의 원칙이라면 밑에 있는 공익성은 생명보험만의 운용 원칙이 되겠죠. 다수의 보험료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민생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면 생명보험 자산은 어디에 운용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자산은 주식, 채권 이런 유가증권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채권, 우리 이제 대출해주고 받는 채권이 있죠. 그 대출 채권, 예를 들면 뭐 보험회사 자체가 대출, 보험 계약 대출이라든지 신용 대출이라든지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이익을 얻는 대출 채권,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과 예치금, 그래서 우리 현금 등가물이죠.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이런 자산으로 갖고 있고, 일부는 이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환금성은 떨어지지만 부동산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요 순서인데 아주 가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대로 나오는 거죠. 생명보험의 자산운용 현황을 비중대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자산운용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은 뭐냐? 유가증권이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유동성도 중요하다. 유가증권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인데요. 얘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해서 이 큰 제목을 나열해서 뒤에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요. 큰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큰 제목 중심으로 기억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이 일부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만 눈여겨봐 주시면 돼요. 자, 급속한 고령화, 그걸로 인해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니까 생명보험으로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죠. 저출산이고요.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죠. 저출산이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이고, 고령화니까 부양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요. 시험에서는 요게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지문을 바꿔서 문제를 내는 거죠. 몇 %면 무슨 사회다? 맞았냐, 틀렸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우리가 인구를 구별할 때요. 유년 인구라는 것이 있어요. 예, 유년 인구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죠. 0세에서 14세를 유년 인구라고 하고요. 노년 인구가 있어요. 예, 노년 인구는 연세가 많으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인 분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15세에서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로 우리가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서 이 노년 인구가 몇 %인가를 가지고 구별해요. 여러분 9구단 7단을 기억하시면 돼요. 7일은 7.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보고요. 7이 14.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로 보고요. 고령화는 고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니까 7%. 고령은 이미 고령됐다는 거니까 14%. 그러면 73, 21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얘가 21이 아니라 20%예요. 20%. 예.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 고령화 사회는 노년 인구 7% 이상. 고령 사회는 노년 인구 14% 이상.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노년 인구 20% 이상. 그래서 7일은 7, 7이 14, 73, 21이 아니고 20이다. 그래서 요 숫자 기억해 주시고, 전체 인구 중에서 노년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개념 정리해 주시고, 자, 불안한 노후의 보장 체계와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017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43.8%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은 40%니까 국민연금으로는 그 이전에 받던 소득의 40% 정도밖에는 생활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고, 실제 소득 대체율 20%를 전망하고 있다. 노인의 90%가 한 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의료비의 절반을 65세 이후에 지출하고 있다. 뭐 당연하겠죠. 연세가 많을수록 편찮으실 확률이 높으니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됩니다. 이게 점점 강화되고 있을까요? 희박해지고 있을까요? 점점 희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행복한 노후를 추구했다면 요즘에는 짐이 되지 않는 노후를 추구하는 이런 형태로 은퇴설계의 패러다임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문제 자체는 난이도는 낮게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데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 자체는 그럴듯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추세다. 틀린 거예요. 희박해지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 자,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배경에서 재해와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2018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망 원인, 가장 큰 거 4개를 보시면 첫 번째가 암이고요. 악성 신생물,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데 전체 사망자의 26.5%가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거죠. 여기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암이다. 악성 신생물이다. 4명 중에 1명이 암이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순서는 자주 나오진 않고요. 우리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요 두 개가 이제 2018년에 바뀌긴 했어요. 여러분이 개념만. 그래서 악성 신생물, 그 다음에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순이고 요 부분은 이제 2021년 교재에 새롭게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이 챙겨두셔야 돼요. 암이나 심장질환, 폐렴, 알츠하이머병, 이건 이제 어떤 치매의 한 일종이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뇌혈관 질환, 당뇨병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지문이 추가가 됐으니까 시험 문제에 혹시라도 암, 심장질환, 폐렴, 알츠하이머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맞추실 수 있도록 요 위에 4개보다는 밑에 2개가 깔끔하겠죠? 뇌혈관 질환과 당뇨병은 감소하고 있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핵가족화와 자기책임주의인데요. 2018년 평균 가족수는 2.4명, 그리고 1인 가구는 29.3%고요. 가족 생활이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립화되고 있고 경제적인 준비에 대한 부담. 예전에 대가족일 때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는 도와줄 수도 있고 조언 얻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핵가족화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문제가 나오면 아주 평이한 형태로 나올 거니까 상식 수준에서 직관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 산업의 전망은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경제 측면에서는 핵가족 제도가 일반화되고 있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사회보장제도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저 생활 수준 이상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이 앞으로 더 필요해질 것이고 생명보험 회사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상품 지속적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고 우리 설계사분들에 대한 교육 육성에 주력하고 있고 효율적 자산 운용을 통해서 안정성, 수익성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고요. 다음에 재무설계인데요. 재무설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많이 벌고 뻥튀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현재 재무 상태,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주 간혹 얘를 뭐라고 하느냐 시험 문제 나오는데 빈도는 높지 않고요. 재무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 정도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첫째,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 그래서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때, 이때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중년에 돈을 가장 많이 벌죠. 이때 소비 만족이 가장 극대화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신혼기라든지 사회 초년기에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 만족이 좀 작겠죠. 노년기에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소비 만족이 작겠죠. 이거를 좀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년에 벌 거를 신혼기에 미리 좀 땡겨서 쓰면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땡겼을까요? 대출이라든지 이런 개인 신용을 가지고 만족을 앞쪽으로 땡길 수 있고요. 중년에 이 높은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없을까요? 미룰 수 있죠. 저축이라든지 가장 대표인 연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 흐름과 소비 지출의 흐름이 불일치하다. 중년에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우리 중년기의 잉여 소득을 신혼기로 융자나 신용,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앞쪽으로 미리 땡겨 쓰거나 노년기로 연금이나 저축 같은 걸 통해서 뒤로 미루거나 그러면 인생 전체의 소비 만족은 극대화가 된다. 이런 개념이고 두 번째, 미래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실업, 질병, 장수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는데 아주 간혹 물가 하락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지문도 정리해 주시고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가계 금융자산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금융자산보다는 어떤 자산의 비중이 높아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지요. 그래서 금융자산의 추세는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왜?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금융자산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틀린 지문이고요.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있고 신상품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자격증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